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간한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 사라지는 여성들에 대한 사라지지 않을 기록들 중에서 오늘은 강화길 작가님의 산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길 작가님은요,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밤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괜찮은 사람, 화이트 호스, 장편 소설로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겨레 문학상, 구상문학상, 젊은 작가상, 2017년 젊은 작가상, 2020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종숙 언니의 아버지는 사는 내내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실패했다. 양계장을 열었더니 전염병이 돌았고, 종이 제작 사업을 벌이자마자 투자금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겨우 40대 초반이었고 나름대로 의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역경을 물리쳐야 한다는 책임감, 아내와 세 딸을 건사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다. 그는 어른이었다. 온 가족이 얹혀 사는 어머니의 집, 오래된 한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야심차게 다음 사업을 준비했다. 플라스틱 두루마리 휴지거리를 제작했다. 공공기관과 상가 화장실에 납품할 생각이었다. 그건 정말 괜찮은 생각이었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종숙 언니는 지금도 기억한다. 집안 곳곳에 그 파란색 휴지거리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던 풍경을. 그때 아버지는 신이 나 보였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해낸 것 같은 가슴 벅차오르는 기대감. 그러나 누군가 먼저 플라스틱 휴지거리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그는 고장난 텔레비전을 수리하는 출장 사무소를 운영했다. 직원은 2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직접 출장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매뉴얼을 충실히 따랐지만 어찌된 일인지 화면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이후 그는 책에 들어갈 작가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주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어떤 작가와 드자비를 했고, 그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더라? 45? 7? 종숙 언니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냥 아버지가 집에 틀어박혔다는 것만 기억한다. 그는 59에 죽었다. 그러나 이건 종숙 언니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종숙 언니의 엄마는 아버지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별명은 세련된 여자. 종숙 언니의 첫째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둘째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녀 세대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실제로 종숙 언니의 엄마는 딸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왜 자식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꼭 그렇게 뻔하게 살아야겠어요? 종숙 언니의 엄마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보험을 판매했고, 공공기관의 서류 작업을 했고, 약국의 보조 판매원 일을 했다.
또 뭘 했더라. 아무튼 그녀는 50이 될 때까지 거의 일을 쉰 적이 없었다. 그렇게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 그런 사람이었다. 대단하고 의지가 강하고 세련된. 종숙 언니의 엄마는 자신의 삶이 늘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이 아닌 자신이 돈을 버는 것, 자신이 일을 해서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이 매우 근천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했다. 촌스럽다고 생각했다. 물론 밖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다녔다. 일을 안 하면 너무 답답해요. 남자가 꼭 돈을 벌어야 하나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기만 하죠. 살만 찌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일하는 걸 질색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자 직원들을 좋아했다. 그들에게 밥을 사며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고 남편에게 삶을 의탁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사랑과 인생은 별개고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요. 여자들은 어떤 얼굴을 했을까? 어쨌든 종숙 언니의 엄마는 그들의 표정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아니,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얼굴들이 마음에 들었던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매일 아침 한껏 옷을 차려입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리 없다. 근천스러운 그 일들을 견뎌냈을 리 없다. 퇴근 후 엄마는 종숙 언니를 앞에 앉혀놓고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나까지 급이 떨어진다, 떨어져. 그러나 이것은 종숙 언니와 그 엄마의 이야기도 아니다. 더 웃기는 게 뭔지 아니? 그날 영소 씨는 정말 재밌는 부분이 남았다며 내 손등을 톡톡 치더니 속삭이던 말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 그래? 진짜. 대단한 노인네 아니야? 영소 씨는 곧장 말을 이었다. 종숙 언니가 15살쯤 되던 해인가? 할아버지의 제삿날 작은 엄마가 폭발했다고 한다. 젓가락 때문이었다. 작은 엄마가 젓가락을 국그릇 위에 올려놓자 종숙 언니의 엄마가 면박을 줬던 것이다. 그걸 왜 거기에 놔? 자네 정신이 있는가? 그러자 작은 엄마가 대꾸했다. 형님, 작년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쌀쌀맞게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작은 엄마가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제사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야, 그렇게 시작됐다. 작은 엄마는 지난 8년간 종숙 언니의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그 모든 말과 행동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낱낱이 이야기하며 울었다. 종숙 언니의 엄마는 그걸 다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더니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잦아들 무렵 냉정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아무래도 교양을 좀 쌓는 게 좋겠네. 며칠 후 작은 아버지가 집에 전화를 걸어왔다. 종숙 언니의 아버지는 동생과 통화를 하며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아버지는 엄마에게 넌저시 말했다. 그러지 말고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뭐가 어찌되었든 당신이 재수 씨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종숙 언니의 엄마는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그 표정에는 감히 당신이 내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도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황당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나는 그런 말은 못해. 난 그런 말을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지루함을 감추지 못하고 시계를 쳐다보았다. 솔직히 인내심이 슬슬 사라져가고 있었다. 사실 그날 나는 영소 씨가 이모와 싸우고 끝내는 외숙모와도 설전을 벌였다는 말을 듣고 급히 앉은 집에 내려온 터였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영소 씨는 내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저 종숙 언니 이야기만 했다. 나는 일면식도 없는 영소 씨가 라인 댄스 교실에서 만났다는 그 65살짜리 할머니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든 화제를 돌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종숙 언니 이야기는 도대체 끝날 기미가 안 보였다. 그녀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게다가 종숙 언니의 남편은 종일 누워있기만 한다며 혀를 차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다. 나한테 그걸 왜 말하는데.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잠깐만. 그러나 막상 이모와 외숙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영소 씨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뻔했던 것이다. 어디서 어른들 일에 상관이냐며 내게 한바탕 소리를 지르겠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겠지. 며칠 동안 문자와 전화 모두 무시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겠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지랄만 한가득이라고. 어차피 모두의 마음이 상해 있었다. 영소 씨 혼자 마음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심란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꼭 지금일 필요는 없지. 당장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망설임 끝에 나는 외삼촌과의 약속, 그러니까 영소 씨를 설득해서 가족들과 화해시키는 일을 잠시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중간에 말을 끄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해야 할 터였다. 나는 빠르게 머릿속을 더듬었고 심드렁하게 물었다. 언제 서로 이야기를 다 했어? 산책하면서. 산책? 지나가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영소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듣긴 누가 들어. 왜 또 모르지. 그러자 영소 씨는 살짝 가시 돋친 말투로 대답했다. 아이고, 누가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 나는 말을 돌렸다. 그래서 매일 어디까지 걸어가는데? 저 끝에 계곡. 계곡? 이 동네에 계곡이 있어? 있지. 넌 어쩌면 그렇게도 주변에 관심이 없니?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무심코 돌아본 창밖 풍경에 말을 잃었다. 해가 가라앉으며 주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코니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지금도 기억한다. 여름이었다. 공기는 뜨거웠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멀리 천변이 보였다. 그 끝에 산이 있었다. 아마 계곡은 그곳에 있는 듯 했다. 그의 영소 씨가 이사간 그 동네는 이제 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지라 주위에 이렇다 할 건물이 별로 없었다. 버스 노선도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한번 동네에 들어오면 다시 나갈 마음을 먹기 쉽지 않았다. 그중 영소 씨가 사는 아파트 동은 언덕 위에 있어서 유독 고립된 느낌이 강했다. 집안 구석에 처박힌 작은 붙박이 방 같다고나 할까. 누구의 방문도 없고 무엇의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는 쓸쓸한 곳.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영소 씨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더워 보였다.
그중 영소 씨의 대화 상대는 종숙 언니가 유일했다. 그날 나는 영소 씨에게 이모에 대해서는 물론 외숙모에 대해서 끝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작년 가을 나는 죽었다. 오늘 아침 종숙 언니가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고 했다. 영소 씨는 물었다. 이제 겨우 4월 초인데 약간 이르지 않아요? 보통 다슬기는 5월에 놓는 편이었으니까. 그러자 종숙 언니는 이번 겨울은 꽤 따뜻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영소 씨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요즘 분위기도 흉흉한데 굳이 날 것을 잡으러 밖에 나가야 할까? 그래서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던 중 종숙 언니의 딸이 안진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종숙 언니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다. 작년 가을 이후로 종숙 언니는 자신의 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유명 대기업에 다닌다며 종종 자랑을 늘어놓았던 큰아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영소 씨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식 이야기는 무심코 흘러놓오기 마련이었고 그건 영소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럴 뻔했다. 종숙 언니가 지나가듯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애가 아주 오랜만에 집에 내려올 예정이라는 말을 했을 때 말이다. 아유, 언니 반갑겠어요. 우리 애는 언제 내려오려나? 애가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 말들이 습관처럼 흘러나올 뻔했다. 그러나 영소 씨는 정신을 꽉 붙들어 맸다. 대신 종숙 언니의 딸이 다슬기 수제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래, 그랬었지. 영소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좋아요. 언니, 우리 다슬기 잡으러 갑시다. 그러나 종숙 언니는 여느 때보다 많이 늦고 있었다. 그래도 영소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 저 앞의 굴다리까지 걸어갔다 올 생각이었다. 항상 그랬다. 먼저 산책로에 와서 굴다리까지 다녀오면 종숙 언니가 도착해 있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계곡까지 함께 걸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소 씨는 숨이 찼다. 산책로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마스크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일까? 그녀는 근처 벤치에 걸터 앉았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숨을 몰아내 쉬었다. 최근 그녀는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괜히 신경이 쓰였고 어떤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늘 최악의 상황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고 다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나만 그러겠어? 요즘은 다 이래. 분명 그럴 거야. 게다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에 시달렸던 건 꼭 근래의 일만은 아니었다. 라인댄스 교실에서는 매일 이런 이야기만 했다. 목에 뭔가 잡히면 갑상샘에 암이고 배가 놓으면 난소암이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면 늦었다. 정말 늦었다. 다들 나이가 나이여서 그런지 이미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도 있었고 몇 번 위기를 겪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몇 달 전 라인댄스 교실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모두들 그러려니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영소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이 와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안 되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지. 혼자 있자. 혼자 있어. 그러고 보니 종숙 언니와는 라인댄스 교실이 닫힌 이후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동네 마트나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산책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찰만도 했다. 이거 참 얼마 만에 밖에 나온 거지? 이래서 나이 먹을수록 운동을 더 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이 언니는 왜 이렇게 안 와? 영소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날은 확실히 풀렸지만 천변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전 같으면 산책로는 점심 산책을 하는 이들로 꽤 북적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다시피 했다. 오가는 사람 몇몇이 있긴 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다들 똑같아 보였다. 산책로에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소 씨는 다시 마스크를 썼다. 입김이 흘러나왔다. 축축했다. 그때였다. 굴다리 쪽에서 끼익한 듣기 싫은 소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빼들고 저편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굴다리와 하천, 복도처럼 길고 좁은 익숙한 길 그대로였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철문이 움직이는 듯한 묵직한 뭔가가 열리는 듯한 소음.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나이를 먹으면 헛소리가 들린다더니 이게 그런 건가? 영소 씨, 그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종숙 언니였다. 그 순간 영소 씨는 긴장이 확 풀리며 웃음이 터져나왔다. 오늘도 종숙 언니는 곱게 화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반짝거리는 눈화장이 돋보였다. 마스크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입술은 분홍색으로 칠했을 것이다. 그녀가 매번 약속에 조금씩 넣는 이유였다. 화장을 계속 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거나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그 버릇이 어디 안 가는지 늙어서도 여전히 거울을 한참씩 들여다보곤 했다. 언니, 오늘도 분칠 좀 했어요? 영소 씨는 슬쩍 농담을 건네며 종숙 언니의 옆에 섰다. 조용했다. 이상했다. 평소였다면 종숙 언니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영소 씨의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그녀가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종숙 언니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차림새도 조금 이상했다. 그녀는 늘 화사한 색깔의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검은색 점퍼 아래 짙은 군청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심지어 점퍼는 계절에 맞지 않게 두꺼워 보였다.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나온 것 같았다. 남편 때문이군. 영소 씨는 곧장 눈치를 챘다. 종숙 언니의 남편은 2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약을 먹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종숙 언니에게 온갖 폭언을 쏟아냈다. 당신은 끔찍한 사람이야. 아주 엉망진창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기력했고 거의 온종일 누워만 있었다. 물론 종숙 언니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살만하다고 했지만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그런 날 그녀의 기분은 한없이 가라앉았다. 바로 지금처럼. 가자. 종숙 언니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굴다리가 가까워졌다. 종숙 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영소 씨, 응?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무슨? 지난밤 종숙 언니는 방문을 열어둔 채 자리에 누웠다. 방 안에서 현관문이 보였다. 아이고, 방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러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검 왔습니다. 점검? 무슨 점검?
무엇을 점검한다는 거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문가에 서 있는 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기만 했다. 그러다가 현관의 불이 쓱 꺼졌다. 이제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그곳에 있다는 걸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종숙 언니는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집에 왔는데 가서 인사라도 해야지. 보리차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몸을 움직이려 하는데 이번에도 일어날 수 없었다. 누군가 그녀의 몸을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종숙 언니는 눈을 번쩍 떴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자. 그러나 그녀는 또 잠이 들었고 눈을 떴고 또 잠이 들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을까? 그 사람은 계속 그곳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하지만 계속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잠이 계속 쏟아졌지만 비틀거리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확실했다.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러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문가에 이마를 기대고 섰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용소 씨와 종숙 언니는 굴다리 밑에 들었었다. 빛이 사라졌다. 그때 용소 씨는 또 그 소리를 들었다. 커다란 철문이 움직이는 소리.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있잖아. 그 목소리에 용소 씨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종숙 언니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종숙 언니는 엄마가 집을 팔 거라고 생각했다. 그 오래된 한옥. 밤이면 목재가 안에서부터 뒤틀리는 집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겨울이면 뜨겁게 달궈진 구들장 때문에 온몸이 익을 것 같았다. 여름이면 마당의 퇴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종숙 언니는 어쩌면이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동생들이 독립하면 엄마는 어쩌면 그때 집을 팔 생각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종숙 언니가 결혼한 이후에도 동생들이 집에서 나간 이후에도 엄마는 그 집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집은 관리하기 어려운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실 동네 전체가 다 그랬다. 쇠락했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발빠른 사람들은 서둘러 집을 팔았고 살던 곳을 떠났다. 하지만 엄마는, 그 세련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어도 집을 팔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좋은 가격으로 흥정을 해와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집을 파는 이들이 한심하다며 혀를 찼다. 왜? 언젠가 종숙 언니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는 대답했다. 왜라니? 이 집이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인지 모르는 거니? 아, 그래? 그런 거였어? 언제는 한평생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봤다며 화를 냈잖아. 아들도 아닌 자식 셋 키우느라 허리가 휘어졌어. 가진 거라고는 싸구려 집밖에 없다며 한숨만 쉬었잖아. 손만 많이 가는 집이라고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구질구질하게 사는 티나는 집이라고 싫다고 했잖아. 싫다며, 싫어 뒤지겠다며. 그래서 우리도 다 꼴보기 싫다며.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아서 돈벌이 하라며. 알아서 살라며. 그러면서 애는 낳지 말라고. 솔직히 우리가 엄마한테 애 키워달라고 할까봐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러는 거잖아. 결혼하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다가 우리한테 구실 잡힐까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 아니, 엄마, 나 진짜 궁금한데 말이야. 그렇게 애를 싫어하면서 왜 셋이나 낳았어? 아버지랑 결혼하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면서. 급 떨어져서 살기가 싫었다면서. 근데 어쩌자고 애를 셋이나 만들었어? 둘이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랬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엄마처럼은 안 살 것 같아. 이미 그렇게 안 살아. 엄마는 겨우 공무원이냐고 했지만 그 공무원은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거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거든. 내가 겨우 계약직 사무원이라며 무시하지도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독살스럽게 굴지 않거든. 나는 우리 둘이 합해 얼마 못 버는 것도 괜찮고 죽도록 아끼며 사는 것도 괜찮아. 전혀 근천스럽지 않아. 하나도 안 촌스러워. 이제 곧 집도 살 거야. 대출을 얼마 아끼고 살 수 있어. 엄마, 가족이란 원래 이런 거야. 내가 몰랐던 거야. 이런 게 진짜 가족이야. 그런 거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 그러나 종숙 언니는 머릿속에 떠오른 그 말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겨울 종숙 언니의 남편은 후배의 보증을 섰다. 월급이 차압당한 첫 달, 그는 형을 찾아갔다. 두 번째 달, 둘째 처제를 찾아갔다. 세 번째 달, 친구를 찾아갔다. 네 번째 달, 장모를 찾아갔다. 그렇게 종숙 언니를 제외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다. 장모는 그가 찾아간 이들 중 유일하게 돈을 내주지 않은 사람이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사는 곳에 전세금을 빼서 돈을 갚고 당분간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